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 깊숙이 얼음 같은 바람이 스며들었다. 그날따라 기계 공장 굴뚝에서 나는 연기도 작업복에 배어있는 땀 냄새도 모두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공장 청소를 마치고 막 밖으로 나오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서영아, 너 오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가라. 고향 친구이자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혜순 언니였다. 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어디선가 떨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고 눈빛은 두려움으로 젖어 있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내가 다가서자 언니는 주변을 살피며 갑자기 내 손목을 꽉 잡았다. 너 조사 대상에 올랐어. 보이부에서 오늘 이름 불렀다더라. 아마 공장에서 사라진 부품건 때문이야. 심장이 내려앉았다. 며칠 전 공장에서 작은 부품 몇 개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게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저 아니에요. 언니도 알잖아요. 내 말은 공중에 허무하게 흩어졌다. 언니는 고개를 절며 말했다. 나도 알아. 근데 너를 싫어하던 그 여자 있잖아. 걔가 뭐라 했대. 서영이 평소 이상했다고. 숨이 턱 막혔다. 그 애는 늘 나를 질투하던 동료였다. 사소한 것에도 시비를 붙였고 내가 칭찬받을 때마다 입을 잘근잘근 씹던 아이였다. 그래서 제가 용의자라고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언니는 입술을 물었다. 서영아, 이건 그냥 실수였다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조사로 끝날 수도 있지만 잘못 꼬이면 감옥 가. 아니면 언니는 말을 흐렸다. 하지만 나는 그 뒤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북에서 조사는 흔히 생사를 갈랐다. 무고함을 증명하려면 운이 따라야 했고 운이 없으면 사람이 사라졌다. 그때 멀리서 구령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함께 들렸다. 보이부 순찰이었다. 어둠 속으로 흘러가는 그들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언니는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서영아, 오늘 밤 국경 넘는 길이 있어. 아는 사람이 도와준다고 했어. 진짜 위험하지만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해. 나는 숨을 삼키며 언니를 바라봤다. 언니 어떻게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해요? 내가 무슨 죄를. 언니는 슬픈 눈빛으로 내 얼굴을 감싸쥐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한테는 기회가 있어서야. 이런 기회 다시는 안 와. 그 말이 마음에 박혔다. 기회. 그러나 동시에 목숨을 건 도박이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밤길은 너무 조용해서 마치 세상 모든 소리가 나를 피해가는 것 같았다. 발자국 소리조차 크게 들렸다. 그날따라 달빛도 옅어서 멀리 있는 나무 그림자가 흔들릴 때마다 내 심장도 함께 떨렸다. 집에 도착하자 문 앞에 누군가가 놓고 간 봉투가 있었다. 열어보니 내 이름이 적힌 체포 예고장이 있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을 시 강제 연행될 수 있음. 문장이 눈에 훅 들어왔다. 그 순간 손이 떨렸다. 나는 봉투를 가슴에 붙잡고 한참 동안 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마치 세상이 흑색으로 물드는 것 같았다. 정말 도망쳐야 하나? 이곳을 떠나면 가족은? 다음에 돌아올 수 있을까? 끝내는 아무 답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이대로 있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나는 작은 배낭에 낡은 외투와 마른 떡을 몇 개 넣었다. 좋아하던 사진첩도 어머니가 물려주셨던 손수건도 다 넣고 싶었지만 가방이 부풀어 오를 때마다 잡히면 다 끝이야. 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들렸다. 창문 밖을 보자. 해가 완전히 져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간판 소리.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숨을 고르며 문고리를 잡았다.
그 문을 열면 나는 더 이상 북한의 서영이 아니었다. 누명 속에 갇힌 한 여자가 아니라 살기 위해 떠나는 한 인간이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눈물이 났다. 두려웠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마음이 있었다. 살고 싶다. 정말 살고 싶다. 그 한마디가 내 발을 어둠 속으로 내딛게 했다. 그리고 그 밤부터 내 두 발은 운명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강은 세상에서 가장 멀고 무서운 곳처럼 보였다. 물 위엔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고 찬 기운이 발목을 감았다. 멀리서도 보이부 순찰병의 손전등이 허공을 가르며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서영아, 지금이야. 발소리 죽이고 숨 참아. 혜순 언니가 마지막으로 등을 떠밀어 주었다. 언니의 손은 차갑고 떨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의 손처럼 느껴졌다. 나는 젖은 돌 위를 밟으며 조심스럽게 강물 속으로 발을 들였다. 얼음 같았다. 발끝부터 종아리까지 통증이 올라왔다. 무서워, 무서워. 내 마음속에서는 수백 번이나 되뇌어졌다. 하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강 중간쯤에 다다를 때 갑자기 뒤에서 고함이 들렸다. 멈춰. 거기 누구야? 그 순간 심장이 주저앉는 줄 알았다. 발목이 흔들리며 몸이 물속으로 기울었고 나는 숨을 들이마신 채 얼어붙었다. 강가에선 손전등 빛이 점점 커졌다. 물결 위로 흔들리는 빛. 저 빛 하나가 내 모든 삶을 끌고 갈 것만 같았다. 그때 혜순 언니가 고함을 질렀다. 이쪽이야. 도둑이다. 보이부는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고 그 틈에 나는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언니가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언니 제발 무사해야 해요. 마음으로만 외쳤다. 돌아볼 수 없었다. 물살은 차가웠고 발은 감각이 사라졌지만 내 몸은 강을 건너고 있었다. 겨우 강을 넘어서 흙바닥에 쓰러졌을 때 나는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북에서의 모든 것, 살아온 28년이 온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강을 건너도 끝이 아니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브로커가 무뚝뚝한 얼굴로 말했다. 얼른 따라와. 여기 오래 있으면 중국 공안한테 다 잡혀간다. 나는 얼음처럼 굳은 다리를 끌며 그를 뒤따랐다. 손전등 불빛도 달빛도 없는 산길이었다. 몇 시간을 걸었을까? 나는 도망치는 사람이라기보다 숨이 끊어진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브로커가 갑자기 발을 멈췄다. 여기서 기다려. 여기가 어딘데요? 묻지 마. 너 같은 사람은 많이 봤어.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하면 살아. 말투는 무심했지만 그 무심함 때문에 더 무서웠다. 나는 작은 창고 같은 곳으로 들어갔다. 안은 어둡고 눅눅했고 곳곳에 누군가 사라지기 전에 남겼을 것 같은 발자국과 천 조각들이 있었다. 그곳에 혼자 남겨지자 비로소 내가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되는 기분이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배는 고파도 무서워서 먹을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밖에서는 중국어로 욕설 같은 말이 어디선가 들려왔고 그 소리만으로도 심장이 목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브로커는 음식을 건네며 말했다. 이제부터 이동해야 한다. 돈은 가지고 왔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혜순 언니가 쥐어준 돈뭉치를 건넸다. 브로커는 돈을 세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걸로는 한 달도 못 숨어. 더 가져왔어야지. 저 이게 전부예요. 부족한 건 일하면서 갚아. 여기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그 말은 결국
인신매매 시장으로 넘길 수도 있다는 협박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렸다. 정말 이게 끝인가? 국경을 넘어도 삶이 없어지는 건 똑같은 건가? 그때였다. 브로커가 전화를 받아 잠시 밖으로 나갔다. 그 틈에 나는 작은 창틈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사람들 사이에 섞이지 못한 외국인의 낯선 느낌, 조심스러운 걸음, 붙잡히면 끝인 현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밤이 되자 나는 또 다른 은신처로 옮겨졌다. 허름한 농가. 방 한쪽에는 오래된 곡식 자루가 쌓여 있었고 그 옆에 내가 누울 작은 공간이 있었다. 돌바닥 냄새, 부서진 나무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 쥐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모든 것이 나를 짓눌렀다. 잠을 청하려 해도 눈을 감으면 보이부의 손전등이 떠올랐다. 잡히면 끝이다. 그 말만 머리에 맴돌았다. 새벽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나 가슴을 움켜쥐었다. 공안일까? 아니면 브로커가 날 팔아넘기려는 걸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제발, 제발 하루만 더 버티게 해주세요. 그때 밖에서 들리는 말소리 사이로 낯선 하지만 부드러운 한국어 억양이 들렸다. 괜찮으세요? 그 안에 누구 있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눈을 크게 뜬 채 그 목소리를 다시 들으려 귀를 기울였다. 누구 없나요? 저 혹시 길 잃은 분인가 해서요. 어두운 창문 틈으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비쳤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따뜻함, 안도, 그리고 오랜만에 느껴본 사람의 목소리.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저 사람을 믿어도 될까?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일까? 그날 밤 그 목소리는 내 운명을 바꾸는 첫 신호였다. 문틈으로 스며든 그 목소리는 어둠과 공포 속에서 유일하게 사람 냄새가 나는 소리였다. 낯선데 따뜻하고 조심스러운데 단단했다. 안에 누구 계세요? 그가 조용히 다시 말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벽에 붙어 서 있었다. 심장은 마구 두드리고 있었고 손바닥엔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혹시 공안일까? 아니면 브로커가 또 다른 사람을 불러 나를 다른 곳으로 넘기려는 걸까? 이곳에 온 지 며칠 만에 나는 인간을 신뢰하는 감각을 거의 잃어버렸다. 그런데도 이 목소리는 이상했다. 위협이 아니라 조심스러움이었다. 잡으려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소리. 문틈 너머로 그의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게 보였다. 혹시 다친 분이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듯 말하고 있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진동처럼 흔들렸다. 도와준다. 북에서 그리고 중국에 도착한 이후 그 단어는 나와 너무 멀었다. 숨을 참고 버티다. 드디어 나는 아주 작게 말했다. 누구세요? 침묵 몇 초. 그는 조금 놀란 듯 그러나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민호라고 해요. 한국. 그 말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번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조금 물러서며 물었다. 왜 여기 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여기 사정이 복잡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누군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치기가 싫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목에서 꺼 작은 울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도 모르게 그는 문을 세게 두드리지 않았다. 그저 조심스레 말했다. 문 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안전한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자신의 가방을 내려놓았다. 손을 들어 손바닥을 보여주며 여기 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문틈 사이로 그의 실루엣을 확인했다. 키는 크고 어깨는 넓지만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그는 겁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반걸음 뒤로 물러나는 듯 보였다. 혹시 물이나 음식이 필요하신가요? 그 말에 내 눈에서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며칠 동안 굶거나 혹은 공포 때문에 목이 막혀 제대로 물도 못 마셨던 내 몸은 그 말을 듣고 와르르 무너졌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물 조금만 주세요. 그는 파우치에서 작은 생수병을 꺼내 문 아래 틈으로 밀어 넣었다. 그 과정에서도 절대 성급하지 않았다. 생수병이 내 손에 닿는 순간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얼마나 사람을 울릴 수 있는지 나는 처음 알았다. 나는 물을 마시며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말했다. 고마워요.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부드럽게 물었다. 혹시 굳이 말하기 어렵다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왜 여기 혼자 계신 거예요? 나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저 북에서 왔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 말 한마디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그는 놀라지 않았다. 비웃지도 의심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랬군요. 그 한마디가 세상 어떤 위로보다 더 따뜻했다. 누군가 내 사정을 알면서 두려움이나 이익 없이 반응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누명을 썼어요. 안 했는데 제가 했다고. 그 사람들이. 점점 숨이 가빠졌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해 가슴만 크게 오르내렸다. 민호는 당황하지 않았다. 문 앞에 천천히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숨 천천히 쉬어요. 지금은 안전합니다. 그의 말투는 누군가를 안심시키는데 익숙한 사람 같았다. 무섭지 않았다. 이상하게 편안했다. 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문 사이로 민호의 그림자도 조용히 바닥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렇게 한참을 있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그 침묵은 따뜻했다. 북에서도 중국에서도 침묵은 늘 공포였는데 이 사람과의 침묵은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을 때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내일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긴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 심장이 멎을 듯 뛰었다. 그럼 저는 어떻게? 그는 문을 향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절 믿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는 당신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내 눈에서는 또 눈물이 흘렀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은 편히 자요. 내일 우리가 같이 움직입시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 자리를 떠났다. 나는 낡은 창고에 혼자 남았지만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컸다. 아직 어둠 속이었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준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잠이 들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살아갈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아침 햇빛이 들기 전 창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먼저 나를 깨웠다. 몸이 여전히 떨렸지만 어제의 공포와는 다른 떨림이었다. 문 밖에는 민호가 남겨준 작은 메모지와
따뜻한 보온병이 놓여 있었다. 뜨거우니 천천히 마셔요. 오늘은 이동해요. 나는 그 글을 손끝으로 천천히 흘려 읽었다. 글씨는 반듯했지만 받침이 약간 삐뚤어진 걸 보니 긴장한 채 쓴 듯했다. 그조차 마음을 흔들었다. 보온병을 열자 따뜻한 국물이 코끝을 스쳤고 그 온기는 심장까지 내려갔다. 그 온도가 사람의 온도와 닮아 있었다. 오전 무렵 창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민호가 들어왔다. 그는 어제보다 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나를 보는 순간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괜찮으셨어요? 그 질문이 너무 부드러워. 나는 무너지듯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긴 오래 있기엔 너무 위험해요. 오늘 다른 곳으로 이동합시다. 나는 망설였다. 그와 함께 가는 것이 나를 더 큰 위험으로 끌고 갈까 두려웠다. 저를 왜 도와줘요? 나는 조심히 물었다.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저 내 눈을 바라보다가 아주 단순하게 말했다. 사람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깊숙이 쳤다. 북에서 중국에서 도망치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사람답게 대접받은 적이 없었다. 생존, 도망, 숨김. 그것뿐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어떤 과거를 갖고 있든 단지 사람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유 없이 눈물이 뚝 떨어졌다. 민호가 당황해 말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이상한 말 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겨우 입술만 움직였다. 고마워서 그래요. 민호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내 외투를 챙겨주었다. 우리는 마을 외곽으로 이어진 작은 길을 따라 이동했다.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시간대였다. 민호는 내 뒤에서 경계하듯 주변을 살폈다. 길 조심하세요. 여기 바닥 미끄러워요. 괜찮아요. 내가 말했지만 민호는 그래도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잠시 쳐다봤다. 두렵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그 손을 잡자 순간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었다. 이 사람 정말 믿어도 될까? 하지만 어쩌면 사람을 믿는다는 건 무조건적인 확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온도를 받아들이는 것인지도 몰랐다. 우리는 작은 언덕 너머 낡은 빈집에 도착했다. 민호가 말한다. 오늘은 여기서 지내요. 내일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요. 그는 주변을 살피고 내게 작은 빵과 물을 건넸다. 먹을 거 조금밖에 못 구했어요. 죄송해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이런 배려를 받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죄송하다는 말이 낯설게 들렸다. 민호 씨, 네, 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숨을 고르고 조심히 말했다. 왜 이렇게 저를 신경 써줘요? 민호는 한쪽 벽에 기대어 천천히 대답했다. 사실 저도 알아요. 이 일이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그는 잠시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말을 이을 때는 더욱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당신을 두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방 안에 깊게 쌓였다. 마치 숨결처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가슴을 흔드는 울림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아플 만큼 벅찼다. 저 같은 사람을 왜 그렇게 생각해요?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너무도 진지했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살고 싶었던 거잖아요. 더 잘 살고 싶어서, 더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그게 왜 죄예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푹 숙여버렸다. 숨이 턱 막혔다. 그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나를 바라보았다. 서영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본 것만 말해도 될까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혼자 얼마나 많은 걸 버텼는지 보여요. 무섭고 배고프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곳에서 그래도 당신은 도망치지 않고 살아 있었어요. 그 말은 마치 오래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내 마음의 벽을 흔들었다. 민호가 천천히 말했다.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참지 못했다. 허리가 굽어질 만큼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울었다. 민호는 다가오지 않았다. 손을 뻗지도 않았다. 대신 나를 위한 거리를 지키며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어 주었다. 그게 더 따뜻했다. 나를 함부로 위로하려 하지 않는 사람. 내 감정을 불쌍함이 아니라 존중으로 받아주는 사람. 방 안에는 내 흐느낌과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그러다 서서히 울음이 잦아들 때쯤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서영 씨, 네. 오늘은 빠르게 움직이지 말아요. 우리 내일을 위해 조금만 숨 쉬어요. 그 말이 마치 누군가 내 마음에 호흡을 불어넣는 듯했다. 나는 한참 동안 민호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천천히 올라왔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쩌면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이 심장 깊은 곳에서 아주 미약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서로에게 가장 큰 대화였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깔린 시각에 민호가 나를 깨웠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서영 씨, 지금 바로 이동해야 해요. 나는 잠에서 덜 깬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어제와 달리 목소리가 급했다. 왜요, 무슨 일이? 공안이 이 근처를 수색하고 있어요. 브로커 중 한 명이 잡혔대요. 그 사람이 당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잡혔다고? 그럼 나도. 민호는 짐을 챙기며 말했다. 지금 나가면 괜찮아요. 아직 이곳까진 안 왔어요. 하지만 오래 버티진 못해요. 나는 그 말에 온몸이 굳었다. 미끄러지는 바닥을 디디며 급히 신발을 신었다. 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달아오른 심장을 때렸다. 멀리서 트럭 엔진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그 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엉켜 몸을 떨리게 만들었다. 우리는 농가 뒤편 숲길을 따라 이동했다. 길은 좁고 미끄러웠다. 낙엽이 젖어 있어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발소리가 크게 울렸다. 민호는 내 앞에서 손전등도 켜지 않은 채 길을 살피며 말했다. 발 조심하세요.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숨이 너무 가빠 발밑만 바라보며 따라갔다. 그러다 어디선가 들렸다. 찰칵 무전기 소리. 민호와 나는 동시에 멈춰섰다. 그 짧은 순간 세상이 얼어붙는 듯했다. 바로 이어 중국어로 무언가 소리가 울렸다. 이쪽으로 수색해. 빨리. 공안이다. 민호는 재빨리 내 손목을 잡았다. 뛰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둠 속으로 전력을 다해 달렸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들리는 무거운 발걸음, 손전등이 나무 사이를 가르는 빛. 매 순간이 심장을 찢는 공포였다. 바위가 많은 길로 들어서자 민호가 말했다.
여기로 가면 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었다. 쾅! 무언가 터지는 듯한 소리. 총알이 바위에 부딪히며 튀는 소리였다. 돌가루가 얼굴에 튀어 나는 비명을 삼켰다. 총 쐈어요? 겁주기용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는 아닐 수 있어요. 빨리. 민호는 나를 바위 틈으로 끌어당겼다. 숨을 참고 조금이라도 소리가 날까?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다. 발소리들이 가까워졌다. 수색대가 우리 바로 아래쪽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여기 어딘가 있을 거다. 여자라고 했지? 그래. 북에서 넘어온 여자라고 했어. 그 말에 내 피가 한순간에 식었다. 나 들킨 거야? 이제 끝이야? 그 순간 민호가 아주 천천히 내 손등을 잡았다. 흔들리지 말라는 듯, 괜찮다는 듯 작은 압력으로 천천히 감싸줬다. 나도 모르게 숨이 조금 진정됐다. 수색대는 한참을 머물다가 서쪽 방향으로 이동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지금 나가야 해요. 이쪽은 곧 더 많은 인원이 올 겁니다. 하지만 바위에서 내려오는 길은 너무 가팔랐다. 나는 발을 잘못 디뎠고 몸이 앞으로 쏠렸다. 아! 순간 민호가 내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이 아니었다면 나는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을 것이다. 그의 손이 내 팔을 잡아 몸을 끌어올릴 때 그 따뜻함이 숨보다 더 절실했다. 다쳤어요? 아, 괜찮아요. 저는. 괜찮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분명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나를 놓지 않으려는 것만은 분명했다. 우리는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숨을 쉴 때마다 젖은 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폐로 들어왔다. 어느 순간 멀리서 개 짖음이 멎고 대신 조용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민호는 재빨리 내 어깨를 눌렀다. 엎드려요. 그의 손이 내 등을 감싸며 바닥으로 밀었다. 두 사람의 몸이 바짝 붙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공포와 떨림 사이에서 민호의 체온만이 나를 붙잡았다. 근처에서 공안의 손전등이 흔들렸다. 이쪽 숲도 찾아봐. 여자 혼자라면 많이 못 갔을 거야. 민호의 손이 내 어깨를 더 꽉 눌렀다. 그 손이 나를 보호하려 한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고 기도하듯 속삭였다. 제발 그냥 가요. 제발. 수색대는 한참 동안 주변을 뒤지더니 다른 방향으로 이동해 갔다. 그제서야 민호가 크게 숨을 내쉬었다. 나는 몸을 일으키려다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서영 씨, 괜찮아요? 민호가 내 옆으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엔 공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겨우 숨을 정리하며 말했다. 저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그 말이 너무 인간적이어서 나는 민호를 바라봤다. 그도 떨리고 있었다. 나를 잃을까 두려운 사람처럼. 민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서영 씨 혼자 두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당신을 잃는 거예요. 그 말에 내 심장이 크게 뛰었다. 숨이 순간 멈출 만큼 그 숲 한가운데서 온몸이 얼어붙은 와중에도 그 말만큼은 심장을 뜨겁게 했다. 우리는 무사히 숲을 빠져나와 작은 버려진 헛간에서 몸을 숨겼다. 민호는 내 옆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오늘 정말 위험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살아남았어요.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민호 씨가 저를 살렸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우리가 서로 살린 거죠. 그 말에 나는 울음이 북받쳐 올라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다. 이 사람을 잃으면 정말 살아갈 이유조차 잃게 될 수도 있겠구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잡고 버티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헛간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우리는 다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공안의 추격이 가까워졌고 숲속에 더 머무르면 언제든 들킬 수 있었다. 민호는 작은 종이에 지도를 그리며 말했다. 오늘 우리가 찾아갈 사람은 내 지인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어도 돼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제 산에서 서로를 지킨 순간부터 나는 민호를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왠지 모르게 무거웠다. 브로커라는 존재가 내 삶에서 신뢰란 단어를 지워버린 지 오래였으니까. 우리는 반나절을 걸어서 작은 촌락 근처로 향했다. 로드 근처로 내려오자 사람들의 말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민호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고 말한다. 여기서 기다려요. 제가 먼저 가서 확인하고 올게요. 조금이라도 불안한 느낌이 들면 다시 돌아올게요. 나는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저 혼자 두지 마세요. 민호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가요. 다만 뒤에서 조용히 따라와요. 그 말에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를 따라 걸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허름한 농가였다. 문 앞에는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서 있었다.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어요. 남자는 우리를 보자 다소 경계하는 눈빛으로 다가왔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겠네. 목소리는 러프했지만 어딘가 익숙한 억양이었다. 민호가 말했다. 형, 이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분이에요. 남자는 나를 한번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공안들이 보던 탐색의 눈빛과 달랐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편했다. 들어와. 일단 숨기고 이야기하자. 우리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남자는 문을 잠가버렸다. 찰칵. 그 순간 내 등골로 차가운 전기가 흘렀다. 나는 민호의 옷깃을 잡았다. 민호는 내 쪽을 바라보며 괜찮아요라고 입모양으로 말했다. 하지만 불길한 기운은 떨칠 수 없었다. 남자는 의자에 앉으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도망친 북에서 온 여자. 그렇지? 나는 움찔했고 민호가 내 앞으로 서며 말했다. 형, 조심해. 이분 많이 지쳐있어. 그러자 남자가 피식 웃었다. 지쳐있지. 그래서 더 비싼 값이 나가는 거지. 순간 공기가 멈췄다.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었다. 남자는 담배 연기를 뿜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지, 민호야. 너 혼자서 이 여자를 한국까지 데리고 간다고? 여기서 걸리는 순간 끝인데? 너 지금 무슨 꿈을 꾸는 거냐?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형 설마. 남자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핸드폰을 돌렸다. 이 여자 돈 꽤 받아. 북에서 온 젊은 여자면 중국 농촌에 팔아도 바로 돈 나온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떨어지는 듯했다. 또다시 또 이런 상황이야? 브로커에게 잡혀서 팔려가는 여자들. 내가 그들과 똑같은 얼굴이 된 것이다. 민호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형, 당신 진짜 미쳤어요? 내가 부탁한 게 어떤 건지 알면서. 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민호야, 착각하지 마. 너는 여기서 그 여자를 데리고 나갈 힘이 없어. 한국으로 널 기다리는 건 감옥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무전기를 꺼냈다. 나는 숨이 멎었다. 이거 누르면 공안이 이 집으로 온다. 너랑 여자 둘 다 끝이지. 민호가 앞으로 나섰다. 무전기 내려놔요. 왜? 그래야 너는 망하고 나는 돈 벌고.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의 그것과 비슷했다. 순간 민호가 나를 보며 외쳤다. 서영 씨, 도망쳐요. 그리고 그는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모든 게 순식간이었다. 의자 넘어지는 소리, 몸끼리 부딪히는 소리, 욕설이 섞인 싸움 소리. 나는 얼어붙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민호를 두고 갈 수 없었다. 남자가 민호의 얼굴을 때리자 민호가 휘청거렸다. 민호 씨, 내가 소리치자 남자는 비웃었다. 내가 따라오면 둘 다 죽는 거야. 남자가 무전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가 버튼을 누르기 직전 민호가 그의 손을 붙잡았다. 둘은 바닥으로 굴렀다. 그 틈에 나는 몸이 먼저 반응했다. 무전기를 발로 차버렸다. 무전기는 바닥에 굴러 방 반대편으로 튕겨갔다. 남자가 나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인연이. 그가 나에게 달려오는 순간 민호가 남자의 옆구리를 잡아챘다. 서영 씨, 나가요. 지금이 아니면 못 나가요. 민호의 목소리는 절박함 그 자체였다. 나는 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열쇠 어디 있어요? 내 손은 떨리고 숨은 가빠졌다. 남자가 민호를 밀어내며 외쳤다. 둘 다 못 나가. 여기서 끝이야. 민호가 소리쳤다. 서영 씨, 창문으로 나가요. 나는 벽에 난 작은 창문으로 달려갔다. 밖은 허술한 울타리가 있는 마당. 뛰면 도망칠 수 있었다. 그러나 창문 틈에서 나는 멈춰섰다. 민호는 뒤를 돌아보자. 민호는 남자와 몸싸움을 하며 나를 향해 외쳤다. 괜찮아요. 먼저 가요. 부탁이에요. 살아야 해요. 그 순간 내 입에서 비명이 찢어지듯 터졌다. 싫어요. 민호 씨 두고 못 나가요. 민호는 내가 처음 본 표정으로 말했다. 제발,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날 집어삼켰다. 나는 결심했다. 창문을 넘어가기 전 민호에게 외쳤다. 저 꼭 돌아올게요. 당신 놔두고 안 가요. 끝까지 같이 갈 거예요. 민호는 싸움 속에서도 잠시 나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아주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눈물로 번진 시야 속에서 창문을 넘어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내 귀에는 여전히 민호의 숨소리, 싸우는 소리, 절박한 외침이 모두 들리고 있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마당 너머로 뛰어갔다. 돌아올 거야. 절대 여기서 당신을 잃지 않을 거야. 창문을 넘어 도망쳐 나온 그 순간 나는 억지로 다리를 움직였지만 마음은 그 방 안 민호가 있는 곳에 그대로 붙잡혀 있었다. 뛰는 동안 내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고 숨이 폐 속에서 뒤엉켰다. 바람 소리가 귀를 때리고 어디선가 개들이 짖어댔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보다 크게 머릿속을 찢어댄 것은 민호의 마지막 외침이었다. 서영 씨, 먼저 가요. 살아야 해요. 그 목소리가 귀 안쪽에 그대로 남아 가슴을 찢어내는 것 같았다. 나는 마당을 벗어나 농가 뒤편 논두렁으로 달렸다. 어둠 속에서 발이 엉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참을 달린 끝에 작은 배수로 아래로 숨었다. 몸을 웅크린 채 숨을 죽였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민호 씨,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해요. 하늘은 낮게 내려앉았고 안개가 목을 조여왔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흐느꼈다. 내 선택 때문이 아니라 민호 때문에 울었다. 그가 막고 있을지 붙잡혔을지 어디로 끌려갈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 생각 하나하나가 가슴을 토막내는 듯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나는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도망쳐야 해. 하지만 민호 씨를 버리고는 안 돼. 나는 논두렁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움켜쥐었다. 뭔가를 붙잡지 않으면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았다. 내가 살아야 민호 씨도 살 수 있어. 내가 도와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 자기 최면처럼 그 말을 한참 되뇌었다. 날이 희미하게 밝기 시작할 때 나는 다시 농가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집은 조용했다. 연기도 불빛도 없었다. 그러나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다. 설마 공안이 벌써 온 건 아닐까? 나는 숨을 참으며 조심스레 농가 뒤편 울타리까지 다가갔다. 멀리서 들리는 것은 개 짖는 소리뿐이었다. 그 순간 집 안쪽에서 금속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쨍그랑.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들렸다. 아? 사람 숨소리였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 목소리는 낯설었다. 민호가 아니었다. 이곳은 이미 안전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나는 민호의 말처럼 지금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해야 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그를 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됐다.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민호 씨를 되찾을 거야. 나는 근처 작은 폐허 농가로 몸을 옮겼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잠시 몸을 숨기기엔 충분했다. 쓰러진 나무 판자들을 치우고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손등에는 흙이 가득 묻었고 무릎에는 피가 맺혀 있었다. 밤새 도망친 탓에 발바닥은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몸이 깨져도 생각은 오로지 한 가지였다. 민호 씨, 어디 있어요? 나는 두 손을 모아 이마에 갖다 댔다. 바람이 틈 사이로 들어와 머리칼을 흩뜨렸다. 그 순간 자책이 밀려왔다. 내가 나만 도망쳤어? 민호 씨를 두고. 그 생각이 날 더 아프게 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는 몸을 일으켰다. 지금 울어도 그를 데려올 수 없다. 지금 주저앉으면 그가 나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다. 나는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안 돼. 나는 절대 여기서 끝내지 않아. 내 목소리가 폐허 안에서 메아리처럼 퍼졌다. 몇 시간 뒤 나는 민호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근처 숲을 돌아다녔다. 혈흔, 발자국, 부서진 나뭇가지. 그중 한 곳에서 나는 멈춰섰다. 바람에 떨어진 듯한 하얀 조각 하나. 민호가 쓰던 리넨 셔츠의 천 조각이었다. 나는 그것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그 조각을 심장에 대며 속삭였다. 살아있어요. 분명히. 확신이라기보다 기도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기도가 없으면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저녁 무렵 나는 결심했다. 이제 숨어 다니기만 해서는 안 된다. 민호를 되찾기 위해 그를 잡아간 사람들을 추적해야 한다. 중국에서
선택은 많지 않았다. 도움이 필요했다. 그리고 떠올랐다. 혜순 언니가 말하던 또 다른 브로커, 확실한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찾아야 했다. 위험하더라도 희망이 있는 쪽으로 가야 했다. 민호가 나 때문에 위험에 빠졌다면 나는 그를 빼내야 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두려움이 목을 조여도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나는 절대 민호 씨를 두고 살아남지 않을 거야. 두려움보다 큰 감정, 그게 사랑이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을 때 나는 다시 길을 나섰다. 비틀거려도 발이 끊어져 나갈 것처럼 아파도 심장이 두려움으로 토막나도 나는 앞으로 갔다. 민호를 향해 나는 다시 숲길을 헤맸다. 민호를 찾기 위해, 그를 데려가기 위해, 우리가 함께 꿈꾸었던 한국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 밤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내 마음의 빈틈으로 깊게 파고들었다. 그런데도 내 두 발은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민호를 잃을 것 같았다. 브로커 진성을 찾아가다. 혜순 언니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던 말. 진성은 믿을 수 있어. 돈은 좀 밝지만 사람을 팔지는 않아. 나는 언니의 말만을 믿고 진성을 찾아 작은 마을로 향했다. 하루 반을 헤매고 겨우 찾은 곳은 허름한 간판이 달린 공업사였다. 문을 밀자 기름 냄새와 쇠 부딪히는 소리가 내 폐를 파고들었다. 누구? 낮고 거친 목소리. 나는 몸을 떨며 말했다. 저북에서 왔어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던 사람이 잡혀갔어요. 그 사람 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성은 담배를 입에 문 채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사람을 되찾겠다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죽어도 포기 못합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만큼은 분명했다. 진성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담배를 껐고 천천히 말했다. 여자 하나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나도 처음이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그 남자 이름이 뭐라 했지? 민호예요. 진성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낡은 지도를 펼쳤다. 공안이 데려갔다면 이 근처 임시 구금소일 확률이 크다. 움직이기 전에 찾아야 한다. 나는 울컥하며 말했다. 정말 도와줄 수 있어요? 진성은 냉정하게 말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내가 한국에 가면 내게 부탁한 걸 평생 기억해. 그리고 너도 살아야 돼. 살아야만 그 남자도 산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예,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진성은 지도를 챙기며 말했다. 좋아. 지금 데리러 간다. 민호와의 재회. 진성이 말해준 장소는 작은 폐창고였다. 공안들이 잠시 사람들을 모아두고 큰 구치소로 옮기기 전까지 잠깐 묶어두는 곳. 우리는 밤늦게 창고 근처 풀숲에 숨어 기다렸다. 진성이 합선 장치를 설치하며 말했다. 잠시 불이 꺼지면 그때 들어가서 내 남자를 데리고 나와라. 나머진 내가 맡는다. 나는 손을 꼭 쥐었다. 두려움보다 심장이 더 크게 떨렸다. 잠시 후 진성이 손가락으로 신호했다. 찰칵. 창고 전체에 불이 꺼졌다. 사람들의 놀란 목소리, 공안들의 욕설, 빠른 발소리. 나는 그 사이로 그림자처럼 들어갔다. 창고 안은 거의 어둠이었다. 눈이 적응되자 사람들이 벽에 기대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 사이에서 나는 그를 찾았다. 민호 씨?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서영 씨? 머리가 쿵 내려앉았다. 나는 소리도 나지 않는 숨을 내뱉으며 그에게 달려갔다. 민호가 벽에 묶인 채 얼굴은 어두운 피멍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 눈은 여전히 나를 알아봤다. 민호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호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묶인 줄을 풀기 시작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돌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울면서 말했다. 어떻게 그걸 믿어요. 민호 씨가 내 전부인데. 민호의 눈가가 젖었다. 같이 가요. 끝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끝까지 같이 가요. 마지막 탈출. 우리가 줄을 풀고 나오려는 순간 창고 밖에서 고함이 들렸다. 문 열어. 불이 왜 꺼졌어? 민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창고 뒤편 작은 틈을 통해 밖으로 기어 나왔다. 진성이 손을 흔들었다. 여기, 빨리 와. 그러나 공안 2명이 뒤에서 우리를 발견했다. 멈춰. 그 자리에서 멈춰. 총구가 우리를 향했다. 나는 얼어붙었지만 민호가 내 손을 끌어당겼다. 뛰어요. 그 순간 진성이 연막탄을 터뜨렸다. 펑. 하얀 연기가 크게 피어올랐다. 그 틈에 우리는 숲 쪽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민호의 손이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강하게 뜨겁게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발이 뒤엉켰지만 우리는 달렸다. 기어이 숲속으로 들어가 공안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한참을 달려 나무 뒤에 몸을 숨겼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민호에게 안겼다. 숨이 바르르 떨렸다. 민호 씨, 정말 살아있어요. 당신이 와줬잖아요. 그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그 온기가 심장 깊숙이 스며들었다. 한국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 진성은 우리를 몰래 뒷길로 데리고 가 트럭에 태웠다. 지금 국경 가까이까지 데려다 줄 거다. 그 다음은 너희 둘한테 달렸어. 민호는 진성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살아서 한국 가라. 그게 내 값이다. 트럭이 어둠 속에서 달렸다. 나는 민호의 어깨에 기댔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감싸며 말했다. 우리 정말 한국 가는 거예요?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예, 이제 우리 둘 다 살아남아요. 그 말에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살고 싶었어요. 당신이랑. 나는 그의 손을 가슴에 대었다. 이제 갈 거예요. 당신이랑. 내 인생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사람과 국경 그리고 햇빛. 새벽이 밝을 무렵 우리는 강가에 섰다. 물은 잔잔했지만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고통을 반사하듯 차갑게 반짝거렸다. 민호가 나를 바라보았다. 무서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하지만 갇히니까 괜찮아요. 민호는 조용히 나를 끌어안았다. 가요. 서영 씨.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차가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물살이 치고 새벽 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리고 우리는 넘었다. 민호가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왔어요. 여긴 한국이에요. 나는 숨을 떨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살아있는 빛.
나는 그 빛을 향해 울었다. 살았다. 민호 씨, 우리 살았어요. 민호는 나를 안으며 작게 말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시작이에요.